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의 집단적인 디폴트 위험, 브릭스 출범이 이것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구는 러시아 자산 3천억 불을 압류한 상태인데 이것을 몰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서구 금융에 대재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먼저 일본 경제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에 힘입어서 일본 제조업체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제품을 많이 사려고 하고 또 일본은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수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반대로 내수 시장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의 지출은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주머니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 내에서 이제 고용이 늘고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이제 살아납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일본 경제에 좋은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풍도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에 따라서 일본 경제는 그동안 이제 GDP 부문에서 3위를 유지했었는데 독일에 자리를 내어주고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GDP 규모가 축소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 제조업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명목 GDP는 4위로 추락했기 때문에 일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 국가입니다. 외국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 자산이 훨씬 많죠. 투자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저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서유럽 이런 곳에 이제 투자한 자산들에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이제 이렇게 일본 내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경제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일본의 주가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로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경에 엔에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갈까 엔화 가치가 더 추락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에서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엔이 여기서 더 이제 추락하게 된다면은 수입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시장이 더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일본의 이제 엔화 가치를 지킬 필요가 있죠. 만약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면 일본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펼치면은 곳곳에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뎁, 공적 부채가 34 트릴리언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연방정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제3세계 집단적인 디폴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나심 탈레버입니다. 과거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때입니다. 이 블랙스완 저자는 미국 의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한, 즉 미국의 공적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큰 위기가 덮칠 수 있다. 디폴트 위기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레버는 한 행사에서 미국의 공적 부채는 스파이럴 이펙트, 이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버는 미국의 이제 늘어나는 이 부채 그리고 이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들의 무능력 때문에 죽음에 나선 이 스파이럴 이펙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의회가 빠른 속도로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공적 부채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 백악관이든 미국 의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950억 불의 특별 예산을 잡아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 이런 데 전쟁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이런 것을 탈레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증가는 갑자기 깜짝 나타날 수 있는 블랙스완이죠. 자,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이것이 미국 전체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부담은 미국의 경제를 이전보다 충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의회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나쁜 선택을 한다. 우크라이나 돈을 퍼준다. 대만에서 전쟁 준비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한 계속 부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 결국 부채 악순환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미국의 빠른 차입 속도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자 미국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부채 관련된 이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늘어난다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도 좀 낮아진다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제 과연 쉽게 낮아질까? 이건 역시 이제 의문입니다. 이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로 2025년에 어려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높은 부채 부담이 연준의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이것과 충돌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연방정부 혹은 이제 공적 부채 이것의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차입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높은 부채와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되는 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부채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0월에 시작된 회계연도 예산을 아직까지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3월 1일까지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이 아니죠. 한 3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950억 불을 떡 하고 전쟁 비용으로 잡아서 추가로 쓰자 이러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작은 부분을 해외 투자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3분의 1 미만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거의 대부분을 일본 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우정국이라든가 일본의 은행들, 일본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들이 일본 국채를 들고 있고, 해외 투자자는 아주 작은 포션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자체는 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순채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디폴트 가능성은 제로죠. 그냥 제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제로에 근접합니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바로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코비드 락다운 때 IMF나 월드뱅크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것으로 국민들을 간신히 먹여 살립니다. 이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곡물도 사오고 또 이렇게 배급도 하면서 이제 버텨왔죠. 코비드가 끝나고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나 가난한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 표시 채권의 사이즈가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미국 달러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자, 이 가난한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달러 가치 상승, 그리고 이자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로 이제 큰 부담이 되죠. 이것은 2022년 12월에 올라온 겁니다. 한 1년 3개월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때 뉴욕타임즈에서도 이것을 경고했는데, 가난한 나라의 부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몇 개월 내에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 선진국 채권국들입니다. 그리고 IMF나 월드뱅크를 이용해서 이들이 진 부담을 추가 대출로 이렇게 계속 막아온 겁니다. 이들 나라의 부채 규모는 계속 커지는 거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도 IMF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와서 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1년 3개월을 더 끌어온 겁니다. 2022년 12월 3일 이때 올라온 기사가 사실 이들이 처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개발도상국들이 치명적인 부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국가는 부유한 국가, 다자간 개발은행, 민간 채권자에게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더 상승하고 미국 통화로 표시된 부채,
자, 이것이 이제 규모가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는 추락을 하는 거죠. 대출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1년 몇 개월 전에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유도를 했습니다. IMF나 월드뱅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하죠. 그 담보물로 그 나라의 어떤 이제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습니다. 잠비아, 스리랑카, 가나 등 신흥시장이 이제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킥더 캔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이자를 받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계속 밀어왔죠. 그러나 이 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산 3천억 불 금융자산입니다. 서구 은행과 이제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구에 파킹된 러시아 금융자산 이것을 일단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몰수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비용으로 쓰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 지원, 전쟁 무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차관 형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토지를 매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확보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습니다. 서구의 진짜 의도는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전쟁 비용 혹은 각종 기타 형태 투자금 그리고 대출금, 이것을 러시아 금융자산을 압류한 것, 이것으로 이렇게 이제 싹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우크라이나는 파괴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500년간의 이 서구의 어떤 국제 금융의 관례를 깬 겁니다. 전쟁 중에도 상대국, 적국입니다. 적국이 내 나라에 이제 투자한 이렇게 디파짓한 돈, 이것은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서구 국제 금융의 관례였습니다. 17세기부터 만약 프랑스와 영국이 싸울 때 프랑스 정부가 이제 영국 은행에 디파짓 해둔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 은행이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프랑스가 요청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 관련데, 만약 이것을 미국이 깨게 된다면 서구 금융 선진국들, 이들의 이제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손실 보존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 자산 압류나 미국 디폴트 위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가난한 나라들의 집단적인 의도적인 인텐셔널한 디폴트입니다. 이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브릭스가 출범하면서 이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는 단일한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선진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룰을 깨지 않고, 물론 이제 일부 깬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심각하게 깨지 않고 유지를 해왔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쪽국의 자산을 몰수한다거나 이런 짓을 자제를 했죠. 오직 미국만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의 상대국들이 워낙 작고 약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동안 좀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상대하게 된다, 충돌하게 된다, 이때 미국이 이제 룰을 위반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금융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것은 세계 이제 금융 시스템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조그마한 나라들을 상대로는 룰을 위반했습니다만 큰 나라를 상대로는 크게 이제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릭스가 출범하게 되면은 대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990년대 이제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공산권이 붕괴되고 90년대부터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 이렇게 우뚝 부상했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 뱅킹 시스템 이런 것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미국이 강해졌다라고 저는 거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냉전 체제 때 이제 공산국가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산국가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진정으로 강해진 겁니다. 냉전 이전 공산국가들, 러시아,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이 국제 결제 시스템,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든 표준, 스탠다드, 플랫폼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산업 표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것이 전 세계로 투사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 공산권에 침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의 지적자산이 공산권에도 이렇게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표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니폴라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진정한 국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개방적이고 오픈하고 룰을 준수하고 이런 형태로 국가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룰을 깨고 이 극소수 사람들, 군산복합체라든가 네오콘 세력들 혹은 다른 어떤 집단들, 이들을 위해서 미국이 룰을 파괴하면서 적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임의적으로 적성국을 지정하고 봉쇄하고 포위하고 또 대리전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하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니폴라로서의 패권,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신냉전 추진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을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점점 더 갉아먹게 될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이런 멍청한 태도 때문에 이 제3세계는 브릭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브릭스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룰을 깨면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배척되게 되죠. 이 나라의 경제는 다시 재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이 만든 룰, 월드뱅크, IMF 이런 데 이제 굴종하면서 이렇게 쭉 따라온 겁니다. 물론 미국은 무조건 이들을 착취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계속 부채 부담을 떠넘기면서 대신에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 혹은 자원이 이런 것을 캐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브릭스로 조인하게 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이제 형태의 어떤 결제망 그리고 무역 시스템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미국과 서구 중심의 어떤 이제 무역망, 결제망 이런 것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이쪽 서구가 만든 기존에 있는 이제 월드뱅크, IMF 여기에 진 빚을 그냥 디폴트로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살림을 차리는 거죠. 이제 경제를 이제 재건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졌던 빚, 그건 모르겠어, 알았어요. 니들끼리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새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인터내셔널 무역도 하는 거죠. 만약 제3세계 국가들이 IMF나 월드뱅크에 진 빚을 일방적으로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 경우 IMF와 월드뱅크의 장부상에 엄청난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담은 그대로 이제 서구 선진국 미국에 전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몰려와서 이제 브릭스 중심으로 이제 부채 부담을 들고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채널을 두고 경쟁하면서 이들 가난한 나라들은 일단 먼저 서구 선진국, 이제 IMF나 월드뱅크, 이 서구 선진국이 지배하고 있죠. 이들에게 합리적인 어떤 이제 부채 탕감, 헤어컷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컷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해서 부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양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일단 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이들 이제 브릭스를 주도하는 국가들, 이들 역시 서구 선진국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서구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입니다. 미국이 국제 금융 관례를 존중하고 신뢰성 있게 행동을 한다면 그때 이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가난한 나라들은 어떤 합리적인 헤어컷을, 이제 부채를 좀 줄이는 헤어컷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 그리고 브릭스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스템. 그 경우는 이 브릭스가 새로운 유동성을 세계 금융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례를 무시하고 또 이제 금융에 있어서 깡패짓을 한다. 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한다거나 지금 이 이라크는 석유 판매 대금 100억 불을 미국 뉴욕 연준에 이제 파킹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는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을 들고 가면 이제 뉴욕 연준이 찔끔찔끔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면은 이것을 압류해 버릴 거야.
한 100억 불 정도인데 하나로는 한 10몇 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의회에서는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예 미국에 줘버려. 그 다음에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의 이제 자산을 이것을 완전히 몰수해버리자. 이것은 100억 불의 가치 이상입니다. 미국이 투자한 유전지대라든가 이런 정유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예 몰수를 해버리고 대처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에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이라크 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라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만약 이 러시아 자산을 서구가 압류한다면 러시아 내 투자한 서구의 자산들 이것을 압류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러시아 금융자산을 압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리고 이라크의 석유 판매대금 100억 불을 몰수를 한다. 이 경우는 세계가 또다시 어떤 금융 측면에서 냉전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는 이 미국이 컨트롤하는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사실상 자살행위죠. 푸틴이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약탈적인 대출을 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국가 자체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에 합리적으로 헤어컷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규모, 이 부채 문제의 심각성 이것을 지금 이제 주요 경제지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조만간에 아주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97년, 1998년 동남아시아 부도 위기, 대한민국 부도 위기, 그리고 98년도에 러시아 부도, 그리고 멕시코 디폴트 이런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024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나라들의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